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김광재 한양대 사이버대학교 광고 미디어학과 교수님의 가짜뉴스와 미디어 리터러시 해외 각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마지막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신 동안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광재 교수님은 한양사이버대학교 광고미디어학과 교수이시고요. 전남대 신방과를 졸업하시고요. 서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미디어 관련 다양한 학회에서 활동 중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학과의 김광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이크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외 각국에서 오셨는데 이렇게 하고 계셔서 좋은 모습이고 저도 참 감사한 자리인 건 맞는데 식음을 정퇴하면서까지 학습을 이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게 40분의 시간을 주셨지만 시간상으로는 점심시간이 12시부터일 테니까 사실 20분 남짓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분을 기획하고 왔지만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간결하게 한 2, 30분 정도 안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주 전공은 물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큰 전공 영역이 있지만 세부 전공은 미디어 산업 정책, 그리고 그 정책 안에서도 이제 시장 경쟁을 논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 정책을 다룹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과 관련해서 몇몇 발표 또는 뭐 저수 활동을 좀 했던 것이 그럼 25페이지부터 보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페이지에 보면 이 가짜 뉴스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타이틀을 제가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 각국의 대응을 중심으로라고 하는 부제를 써놨는데 지금 현재 이제 가짜 뉴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앞에 제가 한 10시부터 와서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부분 저널리즘 관점에서 언론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고민, 그 과정에서의 고민들을 함께 공유하시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언론인의 입장에서 그러실 수 있는 고민들이고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은어지 않습니까? 은유법에 의해서 은어인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두 가지 표현이 더 정확한 거죠. 미스인포메이션이거나 디스인포메이션이 정확한 거죠. 그런데 이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것이 왜 보통 명사화돼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널리 쓰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지 구조가 단순한 것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기에 용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가장 이 용어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셨던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신 건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페이크 뉴스의 데피니션은 본인에게 불리하면 바로 페이크가 돼버리는 상황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자신의 세계나 틀 안으로 가져와서 어떻게든 설득시키는 방식으로 이 페이크 뉴스를 활용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건은 이런 방식이 결코 사회에서 다양성을 구현하는 데는 좋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앞서 독일의 사례처럼 헤이트 스피치로 가게 되면 전체주의적인 사고가 국가를 어떻게 몰아가는지는 충분히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각국이 이와 관련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언론 현장에서 언론인들이 겪는 수준의 고민과 대응 방식이 아니고 정책적 차원에서 국가들이 대응하고 있는 방식, 그리고 기업들이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대응하고 있는 방식, 이 과정에서 미디어 콘텐츠 뉴스의 소비자인 우리 시청자 또는 뉴스의 독자 이런 분들께서, 이용자들께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각국의 움직임,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각국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곳에서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정책적 지원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조금 얻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목차가 나와 있는데 이 목차 페이지는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들어서면서 26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가짜 뉴스는 이라는 한 줄을 크게 조금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가짜뉴스의 정의가 여기 계신 분들의 수만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널리즘을 제가 세부 전공으로 하진 않지만 저널리즘에 관한 것은 저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어서 기초 과목처럼 배우는 내용이죠. 근데 저널리즘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객관성,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절대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진리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연구자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그 객관은 주관화된 객관성인데 그 주관화된 객관성이 그나마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다가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널리즘의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 라는 것을 조금 이제부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가짜뉴스 A와 B의 사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가짜뉴스 A와 B의 사례를 제가 이제 시점을 달리해서 가져온 겁니다. 한 번은 가짜뉴스 A는 2009년에 제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주관하는 전경련 주관의 심포지움에 가서 발표를 할 때 들었던 사례입니다. 2009년 사례라는 얘기죠. 가짜뉴스 B는 제가 첫 번째 연구년을 호주에 있는 캔버라 대학으로 방문 교수를 다녀왔는데 그때가 2016년입니다. 돌아왔더니 가짜뉴스가 미국 선거 이후에 대대적인 선풍적인 그 쟁점이 되면서 저에게 또 이제 발표를 하라고 할 때 2017년에 제가 수집했던 가짜뉴스입니다. 2017년 초. 두 가지 이 가짜뉴스의 차이를 한번 잠깐 보시죠. 가짜뉴스에는 중국 네티즌의 연합 깎아내리기를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된 뉴스인데 이 뉴스는 당연히 가짜니까 소스도 출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뉴스가 어디에 게재됐냐면 네이버 포털 메인 뉴스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계속해서 재확산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입살에 오르내리고 이것이 여론이 돼버려서 감히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를 중국 네티즌들이 또는 중국께서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다 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비난과 혐오가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처음에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네이버 포털에 등재가 되고 그리고 게재가 돼서 많은 광고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클릭이 나오기를 희망했던 것이겠죠. 근데 우리는 네이버 포털에서조차도 이런 것들을 걸러서 필터링하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보는 핵심 뉴스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해프닝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경제적 이익이 주된 유인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가짜뉴스 B는 2017년에 된 거죠. 근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 2016년에 소위 말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탄핵 정국이 한창일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모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상당수 사람들이 광화문에 몰려 나와서 탄핵을 요구하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이제 그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분들이 이제 이 가짜 뉴스를 만들었죠. 영국과 일본의 저명한 정치학자들이 한국의 비정상적인 탄핵 운동과 시위 현장을 지적했다. 지적할 수 있죠. 여러 나라에서 봤을 때 이 모습이 과연 사실일까를 의구심을 갖게 할 만한 장면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캔버라 대학에 있으면서 매주 페이컬티들의 미팅을 하는데 그 캔버라 대학 페이컬티들이 저한테 늘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광화문에 모인 저 숫자가 사실이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리자인을 선언할 것 같냐, 이런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도 저 역시도 결국은 뉴스를 보고 답변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영국의 정치학자 아르토리아 펜드래건이라는 학자의 인용이 있고, 그리고 일본의 유명 정치학자죠. 제가 지금 얼른 안 보여서 그러는데 히가야 하치만,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커멘트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게임 속의 캐릭터 이름이고 일본 정치학자는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널리 확산이 됐는데 이 2017년 버전은 조금 다릅니다. 2017년 버전은 단순히 포털을 통해서만 유통되었던 게 아니고
우리 전 국민의 SNS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던 가짜뉴스입니다. 근데 이 가짜뉴스가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 돼버렸던 거죠. 28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슬라이드의 이 두 가지 가짜뉴스를 비교하면서 제가 오늘의 주제라고 써놓은 제일 마지막 문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개선 방식 안에 있죠. 이렇든 저렇든 간에 두 가지의 가짜뉴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또 여기서 변형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오늘 모이신 그 전 세계에 있는 재외 동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어떤 방식으로 솔루션을 가져가는 게 우리들의 목표가 될 것인가 라는 경험과 고민들을 나누고 계시는 자리여서 저도 거기에 조금 제 아이디어를 보태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별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접근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가 주도하는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정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정책이 중심이 되는 방식에서는 법과 제도를 명료화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존하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 두 가지 다 일장일단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사점을 놓고 우리나라 현재의 상황을 한번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슬라이드를 잠깐 스킵해서 29페이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미국의 사례를 언급해 놨습니다. 미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시장 중심의 접근을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페이크 뉴스에 관련된 것만 시장 중심의 접근이 아니죠. 사실상 모든 정책적 방식에서 이런 시장 중심의 접근은 다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시장 중심의 접근에서 보이는 행태가 우리나라에서 비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이 디스인포메이션이나 미스인포메이션이 유통되는 과정의 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은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플랫폼 사업자들은 본인을 미디어 기업이라고 결코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미디어 기업이라고 내세우는 순간, 미디어 컴퍼니가 되는 순간 본인들이 져야 될 짐이 너무 많아집니다. 사회적인 책무 커지죠. 그래서 끝까지 기술 중심의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거기에서 유통되어지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자사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다는 주장을 강하게 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이익을 얻는 것은 이 페이크 뉴스를 유통시켜서 소위 이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횡행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사회 전체의 여론을 왜곡하게 되는 현상까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과도해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너희들의 책임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만 있을 수 없다라는 목소리들이 더 커지는 상황을 맞게 됐고 그것이 이제 미디어 기반 기업으로의 이동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규제 방식을 시장 중심으로 가져가다 보니 당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알고리즘을 구축해서 필터링을 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기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방식을 취하겠다라는 소비자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규제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페이스북을 페이크북이라고 우스개처럼 조롱하는 말이 생겨날 정도의 상황이 되다 보니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지금은 메타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이 취한 조치들입니다. 그리고 이 조치들에 이어서 이제 포인터 재단이라고 다 아실 겁니다. 미국의 포인터 재단에서 팩트 체킹 시스템을 발족을 해서 거기에 이제 소위 그 메이저 미디어 기업들이 팩트 체킹이 필요한 소스가 있다라고 하는 제보가 올라오면 경쟁적으로 팩트 체킹을 해서 그 내용을 게시를 하고 그 내용을 SNS 기업들이 받도록 하는 구조까지 이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게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아래 슬라이드의 내용입니다. 다음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간단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독일과 영국은 아무래도 정부를 중심으로 한 법제도적 규제 방식이 중심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는 단연 독일입니다. 이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아마 속성 또는 차별성이나 특징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그 여론의 왜곡 현상에 의해서 국가 전체의 의식이 한번 뒤집어지는 경험을 했던 곳이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2016년에 캔버라 대학에서 연구년을 마치고 막 돌아왔을 때 발표를 앞두고 자료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었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꽤 제법 거론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2016년 독일 법무부가 직접 발의를 한 내용인데 그 발의된 내용이 지금 30페이지 하단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인포스먼트 로라고 되어 있죠. 이 네트워크 인포스먼트 로는 뭐 직역하면 망강화법 정도가 되는데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 화제가 됐던 거죠. 법무부가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도 의외였는데 이 법안의 내용 자체가 획기적이었던 겁니다. 내용을 잠깐 이제 보시면 영어로 쓰여져 있긴 한데 소위 말해서 미스인포메이션이나 디스인포메이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소위 네트워크 사업자가 인지한 순간으로부터 일주일 내에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기했을 경우에는 징벌적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그 페널티의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로 표기를 하면 지금 이제 더 올라가지고 조금 다릅니다만 지금 현재 환율을 하면 최소 60억 원에서 많게는 600억 원 이상을 물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뭐 웬만큼 대기업들이 현금 몇백억 쌓아놓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돈을 한 방으로 벌금으로 맞게 되면 기업 존립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유동성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을 하지 않게 되면 당신들이 이 기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발의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발의 상태였고 그 발의를 놓고 독일 사회에서 상당히 쟁점화돼가지고 많은 기사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번역된 그때 당시에 이제 독일 미디어 기업들이 내놓는 칼럼 기사들을 저도 살펴봤는데 그 살펴보면서 제가 정리해본 논쟁점들이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놓은 게 31페이지 논쟁입니다. 이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 미디어 기업이 그것을 판단해서 이게 확실하게 사회 침입,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의 수준의 컨텐츠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그 다음에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여기까지 부여하는 게 맞는가. 세 번째는 엄연히 독일도 사법 체계가 있어서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 검찰의 기소권을 무력화시키는, 그러니까 무력화까지는 아니지만 그 기소권을 민간 기업에게 넘겨서 마치 사법적 행위를 취하도록 하는 것까지 인식될 수 있는 행위가 맞냐. 그리고 세 번째는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방송 미디어법들이 다 존재하고 그 법들은 상당 부분 규제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중 처벌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논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안이 아무리 독일 법무부에서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 논쟁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견이 상당히 많이 내도되고 있다면 이 법안은 통과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독일 사회에서는 이 법안이 일부 수정되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19년부터 이 네트워크 인포스먼트 로가 적용이 되고 있고 다만 적용 대상을 모든 SNS 사업자가 아닌 가입자가 200만 명인가를 넘는 수준의 그 사업자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정작 독일 내에서 자생한 SNS 사업자는 거의 포함이 안 되고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인 페이스북이랄지 이런 곳들, 인스타그램이랄지 이런 곳들이 대부분 적용 대상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우리나라 상황을 잠깐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상황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연 가짜뉴스가 적은가? 절대 많으면 많은지 적지 않습니다. 유통되는 양이. 근데 그 가짜뉴스의 속성이 조금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해외에 계시지만 결국 주요 독자층 또는 시청층이 제외 동포들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 내국인들의 속성을 공유하는 분들끼리 또 마찬가지로 그 컨텐츠를 유통하는 망들을 구축해 놓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SNS, 전 국민 SNS가 지금 카카오지 않습니까? 근데 카카오의 특징은 뭐냐면 개방형 SNS 플랫폼이 아닙니다. 폐쇄형 SNS 플랫폼.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담겨져 있는 연락처상의 지인들만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 구도지, 누구나 다 지나가다가 한번 볼 수 있는 메시지들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공동체 구조 자체가 굉장히 고밀도 상황의 폐쇄적 SNS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의도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보낼 수 있기 아주 용이하다는 겁니다. 결국 앞에 말씀드렸던 서구 사회의 SNS,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제공하는 SNS는 개방형 타입의 SNS다 보니까 주로 경제적 유인 요인이 강하게 작동하고 정치적인 지향을 담는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우리는 경제적 유인도 강하지만 정치적 지향을 통해서 내 지인을 나의 카테고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설득이 용이한, 또 신념을 강화하기 위한 메시지만 공유하는 컨텐츠들이 훨씬 더 많이 유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에 대한 저항 또는 회피가 훨씬 더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한번 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에 동조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32페이지에 보시면 이 메시지를 통한 유통이 굉장히 폐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념이 강화되면 행동으로 나타나죠. 행동이 강화되면 일탈로 번집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단추는 그 신념과 가치를 형성하는데 주어지는 소스들이라고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소스들이 정확치 않다면, 그리고 의도되고 왜곡된 소스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32페이지 미국의 저널리즘 보고서나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옛날 보고서긴 한데 지금은 더 강화됐을 겁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나온 저널리즘 연구 보고서인데, 구글에서 하루에 유통되는 뉴스의 양을 측정했더니 한 2만여 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다양한 뉴스 소스들이 우리 사회에 범람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는데, 그 뉴스 소스를 분석해보면 결국 평균적으로는 24건 정도의 사건 사고를 이리 뒤치고 저리 뒤치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여가면서 결국 2만여 건이 돼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수용자인 독자나 이용자층에서는 결국 24건의 핵심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의 팩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2만 건을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33페이지 슬라이드 보시죠. 이것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수행한 대규모 연구를 제가 추려가지고 온 건데요. 2015년에 무려 7,800명, 그러니까 미국 내 12개 주에 걸쳐서 수행했던 실험 연구입니다. 이 실험 연구를 명칭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온라인 리즈닝이라고 표현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온라인상에서 추론을 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추적해서 실험 연구로 밝혀보겠다는 겁니다. 표집을 하기 위해서 7,800명의 본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약 100여 명의 예비조사, 이걸 이제 저희들은 파일럿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파일럿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실험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3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minimumwage.com이라는 웹사이트 캡처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최저임금 아닙니까? 최저임금은 늘 상반된 입장이 존재합니다. 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이 떨어질 것이다. 임금을 인상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던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상반된 입장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이 minimumwage.com은 기업인들의 입장에 우호적인 소스들을 인위적으로 배치하고 그 소스의 내용을 일부 왜곡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실험물로 제작을 한 가짜 웹사이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소위 이제 로비스트들도 포함시키고 뭐 그럴싸하게 구성을 했죠. 그리고 고등학생과 대학생 참가자들을 100여 명을 이 웹사이트에 접속을 시도케 한 다음에 당신들이 이 웹사이트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동의를 할지 반대를 할지 여부를 적고 그 결론을 내리게 된 과정을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면 하단에 이렇게 돼 있죠. 고등학생 참가자의 9%, 대학생 참가자의 7%만이 이 웹사이트를 벗어나서 이 내용이 진실에 근접한 내용인지를 탐색하는 활동을 펼치고 92에서 93%, 91에서 93%의 학생들은
그냥 이 내용을 거지못대로 맞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버리더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걸 보고 본인 실험물을 제작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만든 겁니다. 슬레이트라고 하는 온라인 매거진이 미국에 존재하는데 그 슬레이트 매거진의 웹사이트를 인위적으로 만들었고 그 웹사이트에는 세 가지 컨텐츠 유형을 실었습니다. 하나는 전형적인 기사 포맷이고요. 또 하나는 전형적인 광고 포맷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스폰서드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광고죠. 미리 말하면 후원을 받은 컨텐츠니까 광고주로 그런 거. 그리고 그 각각의 유형의 컨텐츠의 진실 유무와 그것이 어떤 유형의 컨텐츠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 우측에 보시면 루브릭에다가 적고 그것을 추론하게 된 과정을 또 역시 마찬가지로 7,800명에게 기술해 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결론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34페이지 하단에 있는 겁니다. 이 총 실험을 끝낸 다음에 연구진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보고서에서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블리크하다고 한 겁니다. 처참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처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서 파일럿 테스트에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비율이 올라가긴 했지만 예비조사에서 봤던 비율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만큼만 컨텐츠를 정확하게 구분해내고 있고 나머지는 혼동하고 그걸 고지고대로 믿어버리는 행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특히 스폰서드 컨텐츠에 대해서 그런 양상이 너무 두드러져서 보고서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할 때 그런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스폰서드 컨텐츠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데피니션과 학습을 정규 교육 과정에서 이미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것을 구분해내지 못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디스인포메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져 있으니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페이크 뉴스를 현장에서 다루고 그것을 혁파하고 뭔가 피해가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언론인분들만 하는 것도 또는 정책당국이 계시는 분들이 법제도로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모두가 다 하나의 캠페인성으로 수용자들, 이용자들 자체가 본인들의 역량을 키워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터러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리터러시 앞에 미디어라는 말을 붙여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 미디어 재단 등이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문제는 이 리터러시가 아직까지 굉장히 미약한 수준에 있어서 단순히 학교 현장에서 또는 사회 미디어 교육만 그것을 추진하기에는 한계들이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미디어 기업도 이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한 언론사들도 뭔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 수밖에 없다. 그래서 35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responsible media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용어는 당연히 미디어 기업은 responsibility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responsibility를 단순하게 자신들이 취재 활동을 해서 사회에 뭔가를 기여하고 있다라는 의식만으로 responsibility가 달성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약간 생각이 가볍게 지나가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북유럽이라든가 그 외 유럽 여러 나라들이 미디어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면서 만든 포럼이 리스판시블 미디어 포럼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리스판시블 미디어라는 개념을 주창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2010년대 중반부터 저 역시 이제 그 포럼에 주목을 하고 매년 거기서 나온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럽 지역에 있는 메이저 미디어 기업 약 30개 정도가 모여가지고 BBC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리스판서빌리티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했는지를 경험을 공유하고 그 내용들을 발표하는 자리를 매년 갖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것은 그 리스판서블 미디어 포럼이 내건 슬로건입니다. 이 말을 자주 써먹는데요. 슬로건이 매년 바뀌지 않는 이 슬로건이 뭐냐면 미디어 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Lead us or move us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사회 현실을 그냥 단순히 비춰주는 거울에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운반체의 역할을 미디어 기업에게
요구할 것인지를 스스로 자문하면서 가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36페이지에 제가 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제 월드 베스트 팩트 체커가 될 수도 있고 월드 베스트 바이어스 컨퍼머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론이 어떤 컨텐츠를 유통하고 소비자들에게 접촉시키느냐, 도달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 그 회장으로 나서기에 좀 뭐 해가지고 이게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래도 진리에 우리가 열공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그 최근에 들어서 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마이크를 대세요. 예, 예. 마이크를 대시고. 우리가 옛날에 많이 생각했을 때는 언론인으로서 특히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대이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젠다 세팅을 주로 이제 언론인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 입장에서 아젠다를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인가. 이거에 관해서는 특히 저기 보면은 그 가짜뉴스의 보고학 저기를 보다가 보면은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못하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용자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수용자에 관한 교육에 관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미디어를 직접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만 가지고 그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좀 총체적인 어떤 그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우리 교과서에 우리가 이 미디어 보는 법, 우리가 이 미디어 세상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그 교육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어요. 너무나 우리의 관점으로만, 미디어의 관점으로만 보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보게 되면은 좀 더 우리가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사실 거의 모든 국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앞서 있는 약간 디벨롭되는 컨트리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교육 과정이나 제도 안에 편입시킬 것인가를 논의를 해왔는데 우리나라 사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가장 앞서 있는 국가는 영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나라의 수능에 해당되는 수학 능력 시험에 해당되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지나갈 때 미디어와 관련된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는 교과목이 대입 수능 과목에 아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 이제 그거를 운영하는 그 기관들, 교과서를 만드는 기관들도 저도 가서 인터뷰도 하고 말씀도 듣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전체 수능 보는 우리나라의 수능에 해당되는 레벨 A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미디어 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이 한 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전략적,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프랑스 역시 대규모 리터러시 교육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주관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만 이제 그런 구체적인 교육 정책을 아직은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을 교육부가 주도하고 방통이나 그 외 문체부가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교육부는 교과 중심의 교과목으로 이것을 사회나 국어의 한 부류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통이나 문체부 쪽에서는 이것을 아예 하나의 정규 교과로 편입을 시켜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어서 그 교육 과정이 하나의 선택 사항으로 일부 포함은 되어 있지만 독립 교과로는 아직 확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그 틈새들을 메우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통이나 문체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리터러시 교육을 공공기관들이 수행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방과후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많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국가들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육 정책을 보면 탑5 안에는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수준까지는 와 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우리의 미디어 교육 정책을 일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오시는 국가들도 제법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하신 호주도 이런 부분에서는 잘 되고 있는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우리들한테 중요한 게 과연 가짜 뉴스냐 아니면 제1회 동포총 설립에 대한 미디어의 관계 또는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교수님들 그리고 여기 발표자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유익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토론하고 또 이렇게 알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은 이제는 가짜미디어에서 이제 재동포청으로 옮겨서 더 많은 토론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세계 한인 언론인대회도 과거처럼 정상적인 대회를 못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벌써 21차네요. 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는데 저희 재단이 뭐 그렇게 큰 후원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 점심 모시는 것 정도만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750만 재동포들의 이 네트워크에 큰 역할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금 전에 뭐 가짜 뉴스를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제목을 갖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겠죠. 저도 뭐 일종의 가짜 뉴스 때문에 좀 과거 정치하는 그 시절에 좀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왜 이 가짜 뉴스냐고 또 물어보면 또 언론인들은 가짜 뉴스라고 인정은 안 하고 또 이런저런 익스큐즈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까지 제가 여기서 할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요즘 또 이 종이 신문은 벌써 이제 옛날 얘기고 뭐 유튜브에다가 별별 하여튼 이 커뮤니케이션 이 온라인 시스템들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솔직히 좀 언론사가 좀 힘들 겁니다. 운영하시기가 하여튼 국내는 뭐 그래도 또 뭐 이런 또 저런 또 그 서바이브하는 또 뭐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또 이 동포 사회가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전통적인 그런 미디어에 대해서 젊은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외면을 하다 보니까 더 운영하시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일정이 있는데 그 좋은 시간 가지시고 또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각종 그 언론 매체들이 더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기조발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토론해 주신 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한국 계시는 동안 즐겁고 또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